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한 일본이 국력 성장에만 집중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알다시피 일본은 침략을 결정하며 제국주의의 길을 가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녕? 10대를 위한 역사 니줄라꼬 근대사 가이드 6번째, 유럽과 중국의 근대화에 이어 오늘은 일본의 근대화 시간이야. 근대화 전까지 일본은 도쿠가와 가문이 에도에서 대를 이어가는 막부 봉건 체제였는데, 서양의 느슨한 지방분권적 봉건제와 달리 일본은 중앙 막부가 지방의 번들과 확실한 충성관계를 맺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했어. 워낙 쿠데타가 많은 역사 탓이었는지 에도 막부는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에게 1년씩 돌아가면서 에도에 머물게 하고 그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놓는 참근교대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어. 가족이 쇼군과 함께 있으니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그 가족이 위험하겠지. 점차 지방과 중앙 간의 정치적 교류와 함께 경제적 거래도 중요해지면서 지방의 특산물이 오가는 상품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 도시가 급성장하며 18세기 초에는 에도에 50여만 명이 거주했는데, 이는 당시 런던 인구와 비슷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해. 당시 에도 인구의 절반은 막부나 번의 무사들이고, 거기다 인질로 잡아둔 지방 다이묘들의 처자와 식구들, 나머지 다수는 존인이라고 불리는 상인이었어. 이 소비 도시의 상인들은 착실히 부를 쌓아가고 있었고, 이 중 미스이나 스미토모 같은 오늘날의 대재벌이 이때부터 성장하고 있었지. 반면에 농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막부 정권의 재정은 점차 고갈되고 있었고, 이것을 메꾸려 농민들을 더 착취했기에 그들의 불만이 폭발해 수백 건의 봉기가 일어나고 있던 상황인데, 서양 사회는 신흥 상인인 부르주아가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시민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 세력이 됐지만, 일본의 농민들에겐 봉건제를 무너뜨릴 만한 사상이나 리더가 없었고, 상인들은 돈 벌기 좋은 세상이니 혁명할 필요가 없었고, 도시 절반이 영주에 충성하는 무사들이기에 민중혁명이 싹트기 어려웠어.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과 지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신념이 강해.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저서 국화와 칼에 따르면, 일본은 각자에게 알맞은 지위를 점하는 계층 질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대신 합당한 생존 방식을 보장받는 체제라고 해. 그러니 일본도 내재적으로는 근대화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도 같아. 에도 막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쇄국으로 일관하며 극히 일부인 나가사키 부근에서 네덜란드에게만 무역을 허용하고 있었어. 참고로 나가사키의 카스테라가 유명해진 건 이때 네덜란드와의 교역 때문이래. 그러나 18세기 말 러시아가 홋카이도에 통상을 요구해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유럽에서 뻗어오는 제국주의의 마수에 일본이라고 피할 수만은 없었지. 게다가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영국에 패했다는 소식에 막부 정권은 쇼크를 먹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군함 4척이 요코하마 부근에 나타나고야 말았어. 그 호랑이 중국이 박살나는 것을 지켜본 일본은 피를 보기 전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그리하여 미일 화친 조약으로 오랜 쇄국을 풀게 됐어. 이를 뒤따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연달아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자 굴욕을 맛본 지방 다이묘들이 무력한 도쿠가와 막부로는 이제 승산이 없음을 자각하게 됐고, 이렇게 지방 세력들은 막부를 타도하자 조슈 지역을 중심으로 쿠데타 모의를 시작했어. 1867년 메이지라는 소년 천황이 즉위하자 서양식으로 무장한 조슈 세력이 메이지를 간판으로 이듬해 쿠데타에 성공했는데, 이로써 일본사 700여 년의 쇼군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허수아비였던 천황이 다시 정치 중심에 등장하게 됐으며,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시작이야. 그 유명한 만화 바람의 검심은 이때를 배경으로 총을 든 메이지 세력이 칼을 든 사무라이 막부 세력과 갈등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실권은 조슈 출신 관료들이 쥐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권력을 천황의 명분으로 행사했기에 천황은 이제 신적인 권위를 얻게 돼. 일제 군인들이 툭하면 천황 만세를 외치며 자살 돌격하는 것도 다 여기서 비롯됐어. 메이지 정권은 본격적으로 서양 제도를 직수입하기 위해 1871년 젊은 관료들의 이와쿠라 사절단을 편성해 유럽으로 파견했어. 그들은 거의 모든 유럽국을 살피고 돌아와 교육제도와 육군은 프랑스, 철도 해군은 영국, 대학은 미국, 헌법, 민법은 독일을 모방했어. 또 신분제 철폐, 징병제, 의무교육제를 단기에 실시하며 불과 10여 년 만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성공시켰어. 참고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도 이때의 주력이었고, 일본에선 식민화에 앞장서는 영웅 같은 자였기에 안중근 지사의 표적이 됐던 거야. 그들이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국제정세 감각으로 불평등하게 외세에 뺏겼던 이권을 하나씩 회수해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정말로 부국강병을 실현해가는 모습이 신뢰를 얻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한 일본이 국력 성장에만 집중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알다시피 일본은 침략을 결정하며 제국주의의 길을 가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쿠데타 세력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시다 쇼인을 인용하자면 일본은 외세에게 굴욕을 당했지만 국력을 배양해 조선 만주를 취함으로써 열강에 이른 것을 보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국을 정벌하자는 주장인 정한론을 불러일으켰어. 일본사가 늘 그랬듯이 내전을 겨우 수습해 통일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언제든 지방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무사 통치 체제야. 조선처럼 학문을 받들며 학자 관료들이 논쟁하는 체제와는 본질이 달라. 그래서 일본의 체제가 군국주의로 귀결되기 쉬웠던 거지. 임진왜란만 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랜 내전을 거쳐 통일한 뒤 이내 해외 침략을 결정한 것은 무사의 용도는 전쟁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인 탓에 정권에 대한 불만과 반란의 씨앗을 해외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게 정설이야. 그런 나라가 식민지를 개발해야 유리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났으니 당연히 결론이 제국주의적 침략일 수밖에. 물론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내부 지식인 세력도 있었어. 이들은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지향하며 민주주의 운동을 개진했지만 무사 출신의 메이지 정부가 이들을 혹독하게 탄압하며 싹을 밟아뒀기에 이후 현대 일본에서 보수당이 압승하는 현상으로 계승된 게 아닐까 해. 한편 일본은 조선 침략에 앞서 먼저 대만과 오키나와를 복속해보는 실험을 거칠 정도로 용이 주도했는데, 참고로 오키나와가 원래부터 일본 영토인 줄 알지만 실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독립국이었어. 일본은 1875년 군함 운요호를 출병시켜 강화도와 영종도 부근을 습격해 학살, 약탈을 일삼고는 조선이 그토록 쇄국으로 막아왔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을 이뤄내는데 압도적인 무력의 군함을 띄워서 해안가를 습격하는, 잘못은 진해가 저지르고 피해국에게 이권을 얻어내는 방식, 바로 서구 열강이 보여줬던 침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일본 스타일. 이후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지배력을 제거하는 청일전쟁, 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제거하는 러일전쟁 승리를 통해 조선의 주인은 일본이 될 것임을 세계에 알리고 비로소 열강들에게 제국으로 인정받게 돼. 이때까지 조선은 외교 국방을 중국 형님에게 맡기는 등 국제 정세에 눈을 감았던 것이 일본의 급속한 성장도, 그 속에 숨은 야욕도 꿰뚫어보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렇게만 보면 역시 무능한 조선이라며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쉬운데, 따지고 보면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쪽은 일본이지 조선이 아니야. 단지 우리가 먼저 강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겠지. 그보다는 유럽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본질이 어떤 식으로 동양에 뻗어오고 일본에서는 또 어떻게 발현됐는지, 그로 인해 조선의 체제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기에 식민지로 전락한 것인지 거시적 구조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야 오늘날의 한국과 국제 환경을 통찰해 반복된 실패를 막을 수 있을 테니까. 과거에서 배워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역사의 힘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느라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는 조선은 왜 식민지가 되었는지, 조선의 체제와 한계를 알아보자. 안녕!